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화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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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더워요. 얼마 전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지났는데요. 아직 더위가 물러날 생각을 안 하네요. 신선한 가을. 처서. 신선한 가을. 맞아요. 처서는 더위가 그친다라는 뜻에서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시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불고 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기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에어컨 없이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할까요? 힘들어요. 이 원래 덥다 하다가도 신기하게도 말복 또 처서 지나면은 시원해지는 뭔가 그렇죠. 시원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예외인 것 같습니다. 단군 이래 최강 폭염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지난 여름 기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이 저를 덮쳤습니다. 거기다가 뉴스를 보더라도 참 답답한 뉴스가 참 많았는데 전국의 폭염일수 최다 기록, 전국 평균 열대야일수 최다 기록, 또 생성족족 비껴가는 태풍 때문에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최근 한 달간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 46년 만에 최저치 기록. 그러니까 폭염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더위 끝나기는 끝나는 거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만 보면 무슨 뭐 최다 기록, 최고 기록, 뭐 맨날 이런 기록 이야기만 나와서요. 이제 기록 갱신했다 뭐 이런 뉴스는 새롭지도 않고요. 감흥이 없죠. 네. 네. 사실 이번 여름엔요, 진짜 그런 프로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몇몇 일어났습니다. 어떤 게 제가 몇 일어났죠? 개 소개해드리면요. 네. 지난달 저는 이게 제일 웃겼어요. 강릉의 한 가정집 베란다에 둔 달걀이 삐약삐약 나왔어요. 베란다에서 먹으려고 놔둔 거죠? 그거? 네, 그러니까 닭이 품는 게 아니에요. 품는 게 아닌데 병아리가 자연적으로. 네, 태어났습니다. 이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려면요, 35도씩 그 온도가 좀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해요. 워낙 밤에도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대야 때문에 병아리가 이제 부화할 수 있었고요. 개를 잡아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안 이건 되죠. 희귀하니까. 희귀하니까요. 거기다가 이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평생 한번 마주치기도 힘들 정도로 귀하다는 고구마꽃이 전남 완도에 만개 있대요. 이 고구마 꽃은요 100년에 한 번 볼 수 있다라 그래서 꽃말이 행운, 뭐 행운의 징조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폭염 때문에 발견하게 된 고구마 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반갑지가 않습니다. 또 폭염에 배관이 터지고요. 도로가 확 꺼지기도 하고 자연 발화 현상도 일어나서 화재까지 또 발생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는 문득 1994년의 악몽이 좀 떠오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94년 기억하십니까? 아, 저는 기억나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그 교실이 5층 건물의 5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천장에서 그 열기가. 열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이 친구가 화장실에서 물을 이렇게 받아다가 가만히 앉아 있는 학생한테 이렇게 부어줬어요. 보통 때 같으면은 화낼 일이죠. 그렇죠. 너 지금 네. 뭐 하는 거냐. 욕하죠. 교복에다 적고. 네. 그런 아이들이 모두 가만히 있어요. 모두 너무 무기력해져서. 힘드니까. 네, 그랬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나요.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아마 한 10년 아니면 한 7, 8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하기로 했었어요. 모임 장소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혼자만 가셨군요. 저는 갔었어요. 너무 더운데 그때만 해도 뭐 에어컨도 잘 없고 그렇죠. 밖에서 하필이면 만나기로 해서 아이고. 아마 그때 깡패에 있느니 차라리 보지 말자 이런 기억이 좀 나네요. 저는 사실 그때 초등학생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번 폭염을 대하면서 집에서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고3 때 겪었다라고 하면서. 근데 실제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1994년 한 해 동안 그 폭염 일수가요. 그러니까 폭염 일수라는 게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되는 걸 말하는데 무려 31.1일이었고요.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2도 이상 오르는 열대야 일수도 17.7일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에어컨도 모든 집에 다 이렇게 잘 갖춰져 있지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더위를 났을까? 저는 그때 에어컨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에어컨 있는 집은 진짜 부자였고요. 선풍기에 그 따뜻한 바람이 나왔는데 그거라도 또 그럼요. 하려고 그랬고 또 저희 아버지는 선풍기를 쐬면 죽는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알고 보니까 전기세였는데요. 죽지 않아요. 암만 때 쐬어도. 그죠? 기억이 납니다. 그러네요. 1994년도에는 뭐 에어컨도 드물고 또 뭐 기록적인 폭염이었다고들 하시는데 뭐 그런 만큼 사상자도 정말 많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해에만 탈진과 열사병으로 사망한 숫자가 3,300여 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숫자가 6.25 전쟁 그리고 제주 4.3 사건 다음인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폭염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때 얼마나 더웠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올해 여름은 1994년 기록 다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여름이 이제 새롭게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114년 동안의 모든 최고 기록 지금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폭염이 재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미 재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가 2만 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고요. 네. 올여름 최대 이슈, 이 전기세 덜덜덜덜 떨고 있죠, 떨고 우리. 있죠. 또 마트 가도 장보기가 겁납니다. 네. 채소값이 너무 올랐어요. 비쌉니다. 이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에 따라서 각종 식료품 가격이 인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폭염이 건강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폭염이 앞으로 매년, 내년, 내후년 계속 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폭염하고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걸 봐야 되죠? 네, 오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전기사업법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우리가 줄여서 재난안전법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네. 이 재난안전법은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11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재난이 뭘까요? 재난은 뭐 자연재난, 또 사회재난, 해외재난으로 나눠지는데 자연재난을 어떻게 정의해놨냐면 태풍, 홍수, 강풍, 대설, 가뭄, 지진, 화산활동, 소행성, 뭐 유성체, 자연 우주 물체하고 충돌 이런 거에 돼 있는데 또 우주하고 충돌돼 있는데 그러네요. 폭염이 없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현행법의 자연재난 정의에 폭염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우주 있지 물체와 충돌까지 않아요. 규정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데 참 우리나라가 폭염은 이렇게 더울 더울 줄 줄은 몰랐다. 국회에서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폭염 부분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도 살펴볼 텐데요. 전기사업법이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확립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이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또 전기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법의 목적이 지난 6월 12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13일부터는요.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확립하고 또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그리고 사업의 도입을 촉진하는 목적까지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전기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바뀐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재난안전법하고 전기사업법 두 개를 볼 텐데요. 자, 20대 국회 발의현황 어떻게 되나요? 네, 20대 재난안전법은요. 현재까지 총 63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7건 처리되고 56건이 계류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또 폭한을 추가하려는 것은 모두 계류 중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은요. 현재까지는 총 76건이 발의가 됐고 그중에 3건이 처리되고 7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요즘 전기요금 또 누진세 관련해서 관심 갖고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계류 중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저는
에어컨 쪽으로만 가게 돼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맞아요. 에어컨 쪽으로만 걸어가는 좀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때요, 다들? 진짜요, 맞아요. 에어컨 없이는 정말 이번 여름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집에도 거실에 이제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는데 저희 집 딸이 그 스탠드 에어컨 그 밑에서만 놀아요. 그 어린아이도 아니는 느낌을 찾아서 거기서만 놀아요. 근데 저 안타깝게도 저희 남편은 그렇게 에어컨을 싫어해요. 아하.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 집 에어컨이 27도에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네. 남편은 한기가 느껴진대요. 그래서 잘 때는 에어컨을 끄고 꺼야 돼요. 그건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좀 에어컨이 참 좋은데도 네. 집에 가서 싫은 척을 좀 합니다. 전기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그 선풍기를 싫어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주변 분한테 들었는데 이 2리터 생수통에다가 물을 넣어서 얼린 다음에 끓여안고 자면은 시원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괜찮네. 끓여안고 자고 있어요. 변호사님 동변상련입니다. 제가 그 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아이고. 수리에만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서 기다리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몇 주째 시댁에서 피난살이 중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내려왔어요, 이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집 이웃 중에 에어컨이 고장난 분이 있어요. 네. 계속 저희 집에 와요. 네.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 겪어본 사람은 정말 몰라요. 여기에 제가 퇴근해서 잠깐 다음날 출근할 물품을 챙겨가지고 시댁으로 가고요. 애는 거의 시댁에서 있는데 네. 집에 가면요. 문을 딱 열면 34도. 블라인드를 내려놓고 출근해도 사우나네. 사우나입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사실은 제가 에어컨 바람 쐬는 걸 원래 잘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때 에어컨을 켜고 자거든요, 요새는. 네, 켜야 됩니다. 에어컨 없이 어떻게 버티셨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 요즘처럼 좀 확 늘어난 에어컨 사용률이 결국 또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지구온난화의 요인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한 전문가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여름은 네. 5개월이 될 거다 그렇게 네, 전망하시는 저도 봤어요, 분들도 그 뉴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뭐 밤에도 30도가 넘는 상황이니까 에어컨 안 켤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에어컨 사용하는 게 거의 24시간 지금 틀고 맞아요. 있거든요. 애 있는 맞아요. 집은 특히 예, 그렇죠. 또 돈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잠시 저는 끄고 아내는 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키자 고마 이래가지고 켜고 살긴 하는데요. 많이 돈 때문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맞아요. 저희 남편이 에어컨 켜는 거 싫어했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에어컨을 켜고 남편이 퇴근하면 에어컨을 끄고. 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 집도 에어컨이 사실 켜져 있어요. 네. 그래서 걱정인 건 사실 이번 달 고지서. 맞아. 우와,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 왜냐면 걱정하죠.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4시간 더 켜면 4시간 정도 키면 뭐 17만 원이 더 나온다 하지만 4시간이 뭐예요. 하루에 하루 종일 거의 틀어놨는데. 20시간 맞아요. 가까이 틀고 예.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폭염보다는 이 누진제가 더 무섭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누진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뭐 산업용이나 농업용과 다릅니다. 누진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폭이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누진제에 따라 가지고 요금 차이가 얼만큼 납니까? 이 공부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까 네. 우리 말한 대로 이 얼마나 내나 이거 궁금하셔서 공부하신 분들 계실 텐데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전기 요금이 통상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합산해서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용 전기 요금의 경우에 기본 요금은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월 사용량 전체 사용량에 따라서 해당하는 기본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량 요금은 각 구간의 전력량 요금 요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사용하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합산을 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 300kWh를 사용한 가구 서울시에 있다고 보면요. 200kWh까지는 적용되는 요율이 93.3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킬로와트시당. 그래서 200을 사용했으니까 18,660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100와트 킬로와트시에 대해서는 요율이 올라갑니다. 네. 킬로와트시당 187.9원. 그래서 18,790원을 더 내야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구는 이렇게 사용한 전력량 요금에다가 기본료,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모두 더해서 총 44,390원을 내게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는 서울시의 평균 가구를 예시로 이제 든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사용 걷는 것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평균 그 양보다 훨씬 많이 사용을 하죠. 훨씬 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 가구가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에 5시간씩, 5시간도 사실 뭐 적게 적게 사용하는 사용하는 거죠. 거죠. 그래만 5시간씩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예시로 하루에 5시간씩 한 달간 매일 사용하면 과연 얼마의 전기료를 내야 될까라고 보면 총 270kWh의 전기를 더 쓰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가구의 한 달간 총 전기 사용량은 570kWh로 전기 요금은 126,470원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누진제로 인해서 전기 요금이 1.84배가량 더 올라가면서 사실상 부담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5시간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기본 10시간 이상을 맞아요. 사용할 것 같은데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수시로 전기요금 계산해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 한전 앱을 사용하시면 또 예상 전기요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뜰하네요. 네. 그렇다고 뭐 끄고 그러진 않죠. 예, 크진 않습니다. 네. 자, 지난달 전기요금 조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폭주하기 때문에 한전의 누리집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네. 사실 조회하면 요금이 덜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조회하고 괴로워요. 저는 조회를 안 해요. 더 괴로워요. 어차피 그 조회해본들 어차피 내가 그렇다고 에어컨을 끌 수는 없거든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결국엔 그냥 이번 달은 이만큼 나오겠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하는 준비하죠. 정도? 네. 네, 이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진제 이거 폐지하자 차라리 우리가 그냥 뭐 나조차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더워서 어쩔 수 없어서 켜고 있는 건데 이런 재난에는 누진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7월 기준으로 해서요 이 전기세 누진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온 청원만 54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네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다 지금 덥거든요, 전 세계가. 외국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은 6만여 명이 열사병으로 입원을 하고 또 영국과 파리 등 유럽 곳곳에서는 폭염과 건조로 연이에 40도가 넘기도 했대요. 에어컨이 24시간 작동을 하고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누진제가 적용되는 거를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 네 나라의 전기료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비쌌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누진율이 최고 3배인데요. 미국은 1.1배, 일본은 1.4배 정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는 좀 에어컨 틀어라, 전기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요. 맞아요. 저도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 사실상 일본 국민들은 전기료 폭탄을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폭염을 견뎌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느니 마음껏 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기료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진제가 만약 폐지되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가지고 혹시라도 블랙아웃 이런 거 전력 예비율이 낮기 때문에 네, 맞아.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일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이 지금 충분한 건가요, 그러면? 이게 절대량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게 일본이 우리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기준이 다르다? 네. 예. 우리는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예비 전력률이 10%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렇게 위험이 있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일본은 정부나 이제 정부가 기업이나 민간들한테 절전 요청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이 예비율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급 예비율이죠. 이게 3% 이상입니다. 이야, 이 차이가 많이 네,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 예비율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게 있고 또 주택용 전력 소비 비중이 13.5%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누진제를 폐지해가지고 수요가 한 10% 증가한다 하더라도 1.35% 정도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7, 8월 2달 동안만요, 이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 구간을 각각 100kWh만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도시 거주하는 4인 가구가 350kWh를 소비한다고 쳤을 때 네. 냉방을 위해서 추가로 100kWh를 사용을 한다면 할인받기 전에는 약 88,000원을 내야 했거든요. 네. 이 할인이 적용이 되면 65,000원 정도만 더 내면 돼요. 그래서 약 25%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이 조금 실질적인 감면 효과는 적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진제 한시 완화 이 방식 역시 요금 부과 체계가 워낙에 또 복잡해서 가정의 혜택이 골고루 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혜택 자체도 가구당 월 평균 뭐 10,000원 정도 인하 효과에 그쳐서 아무래도 시민들의 그 체감 효과가 낮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 모두가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좀 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이 더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폐지가 어렵다면 이거라도 안 해주는 것보단 낫겠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에어컨 없으면 안 될 이 폭염이 상시화될 것 같고 또 겨울에는 난방비도 들잖아요. 그렇죠. 혹한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에너지 관련 비용을 내느라 등골 휠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반기 국회에서 누진제를 없애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 10명 중에 9명이 지금 누진제에 대해서 개편하거나 폐지 의견을 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국회에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여야 의원 93.1%가 누진제 개편이나 폐지 입장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누진제는 사실 1974년에 도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대와는 조금 안 맞다라는 것 같아요. 자, 수준이나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의원들이 누진제를 개편하거나 폐지하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논의 중에 있습니까? 먼저 이 기본 공급 약관을 작성할 경우에 이 주택용과 일반용 등 사회용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되 전기요금 계산과 관련하여 주택용의 전기요금 누진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용의 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법안. 이걸요 지난 8월 1일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이게 누진제 좀 폐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조금 완화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때요? 저는 이 더울 때 네. 에어컨 필수잖아요. 그렇죠. 추울 때 난방 필수잖아요. 필수죠. 그러니까 7월, 8월 그러니까 난방 기구를 켜야 되는 뭐 12월, 1월 이렇게 한 4개월에 한해서는 그때만 누진제를 폐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이디어네요. 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해외와 비교하면 전기를 뭐 과소비한다라는 자료도 있고 그런 걸 보다라고 한다면 완전 폐지가 어렵다라고 하면 뭐 완화는 적어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재난 수준의 폭염이 있는 경우에는 폭염이 있는 그 달에 주택용 전력 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지난 8월 6일에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취지 중에 재난 수준의 폭염이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진짜 폭염이 재난입니다. 그래서 재난입니다. 모든 주택용 전기 요금이 아무래도 감면되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결국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요금 감면이 어려우면 재난 취약계층 여기부터 좀 감면을 해주고 또 일부 기준을 정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지분류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세세한 기준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요금 개편은 이제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네. 더 더워진다고 하니까요. 관련 법안을 살펴보니까요. 일정 단계별로 이제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올 거다 미리 고지를 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미리 알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황주영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뭐 전기 요금을 낮추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전기 절약 노력
그런 것들이 사실 누진제가 도입된 어떤 취지에도 걸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노력도 사실 동반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법안들도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막 누진대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사실 전력량을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나름대로의 조절조차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알려주고 한다라 그러면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내가 같은 아파트라 그래도 저기 집은 왜 조금 나오고 우리 집은 많이 나왔어? 막 이런 생각 맞아요,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끼는 거죠, 그거는. 그런가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설정 온도도 다를 거고, 뭐 맞아요. 명수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 다르니까 내가 얼만큼 쓰는지를 알아야 규모에 맞게 또 맞아요. 소비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얼만큼 썼는지 아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아까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안전 앱을 이용해서도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이곳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시고 좀 과도한 사용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8일입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특위에서 원칙적으로 논의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지금 합의를 했고요. 9월 정기국회가 만약 열리면 그때부터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룬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국회를 한번 믿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 지구온난화 얘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못 느끼다가 올해 많이 느낍니다. 네. 진짜 이 몸소 지구온난화가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맞아요. 저도 이상기후 이런 거는요. 네. 정말 영화 속에서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만 보는 건지 알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먼 미래의 일이라고 미래, 생각을 했는데 진짜 당장 올 여름부터 이런 아주 더운 그 기후를 네. 겪고 나니까 야 이거 진짜 눈앞에 왔구나 맞아요. 싶고요. 네. 정말 우리가 작은 거부터라도 기본적인 거부터라도 이제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듭니다. 네, 저도 이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과연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이런 걸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일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영 아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단 보면은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거 우리나라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어요. 네. 집에서 네. 아유. 천병이십니다. 네, 기후 보호에. 네. 그런데 막상 중국에서 왜 폐플라스틱 수입 안 해가니까 우리나라 쓰레기 대란 일어난 적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물 정수 시스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사용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물 부족 국가에 갈 수도 있다 이런 네. 위험까지도 있으니까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과 기후에 대해서는 당장 체감은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응도 훨씬 늦고 네. 이게 또 막상 쫓아가려고 하면 이미 변하고 있고 또 대응책을 세우면 이거 진짜 먼 얘기 아니야? 라면서 체감이 또 안 되고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도 아까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 이슈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매년 더 더워질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맞아요. 겪고 있으니까요. 폭염은 사실 건강뿐만이 아니라 뭐 가뭄, 뭐 댐 문제, 뭐 농작물 피해 문제 여러 가지 산업 기반을 뭐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임 변호사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뭐 기본부터 지금부터라도 좀 다시 세우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응 정책의 최우선은 아무래도 폭염 취약 계층부터 살피고 보호하는 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폭염에 가장 취약한 사람, 그러니까 노인 계층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먼저 신경 쓰는 걸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폭염 관련 질환자의 36.7%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9세 이하 아동도 1,255명. 이야, 병원에 찾았다 그러거든요. 네. 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폭염에 취약한 계층부터 우리가 보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특히 저는 어린아이, 이 여름만 되면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통학 차량에 갇혀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들. 이게 매년 뉴스가 반복돼서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정말 못 보겠어요. 네. 읽다 보면 눈물도 나고 그러거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또 이 4살짜리 아이가 그 폭염 속에 차량에 방치돼서 숨을 거두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 폭염 취약 계층이 언제 어디서든 안타까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이 폭염 취약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4일에도 또 다른 6살 어린이가 이 냉방 장치가 꺼진 버스에 있다가 14분간 방치됐던 사실이 있고요. 9일에는 8살짜리 아이가 40분 동안 시동이 꺼진 학원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다행입니다. 스스로 깨어나가지고 아이고. 탈출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작년부터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법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참 답답하네요. 아, 오늘은 좀 화를 안 내고 넘어가는 화내요, 화내요. 네, 지금 분노를 지금 삭히고 있습니다. 이게 화내셔야 잠깐 밖에 주차해둔 차에 타보셨을 거예요, 다들. 숨이 안 쉬어져요.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엉덩이가 너무너무 뜨거운데 이 몇 시간씩 차에서 방치됐을 애들 생각하면은 정말 화를 안 낼 수가 없고요. 너무 분노가 치밀고 네. 이렇게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될까? 정말 이게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계속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뭐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폭염에 대해서는 폭염 때문에 설마 사망 사고가 일어나나라고 조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국회에 너무 법안이 잘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좀 당장 시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는 논의보다도 네. 시행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작년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여기에 슬리핑 차일드 그 체크 설치 여부는 빠진 채 개정이 됐거든요. 맞아요. 자, 이 부분 다시 좀 개정이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방금 그 양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16년 11월 17일 권칠승 의원의 법안이 통과가 돼서요. 작년 6월 3일부터 어린이 하차 확인이 의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의 설치 여부는 빠진 채 아하. 개정이 돼서 이 부분도 들어갔어야 하는데 하는 목소리가 많았었죠. 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그러니까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인데요. 이거는 시동을 정차를 한 후에 마지막까지 가서 벨을 이걸 눌러야지만이 시동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요 설치를 의무화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지난 7월 20일 권칠승 의원이 다시 한번 권칠승이 개정안을 다시 또 개정을 냈군요. 네. 그 밖에도요, 김연아, 김한정, 이응권, 진선미, 그리고 유기준, 송금주 의원도 각각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완영, 김성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그 모든 창문 유리창 있잖아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개선하자라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또 발의한 상황입니다. 네. 또한 보건복지부가 차량 내부에 이 장치 설치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 영역을 조속히 실시해서 이런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관련 법령 빨리 좀 만들어져야 되고 문제점이 보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뉴스를 접하고 나서 아들한테 자동차 경적 누르는 방법 정말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빵 안 되잖아요. 네. 못 들을 수 안 되죠. 있잖아요. 엉덩이로 꾹 누르라고. 그런데 이게 아이가 4살인데 할 수 있을까요? 만 어렵습니다. 3살이 네. 갓 지났는데 이걸 제대로 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이제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직접 정말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소중하게 살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통학버스 운행하시는 분들 또 교사들이 이 매뉴얼 있을 거예요. 이 매뉴얼대로만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들 등하차 한 차량 있을 때 길 막혀서 좀 귀찮고 짜증내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도 조금만 좀 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기자님 그 엉덩이로 크락션 누르고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크락션까지 아이가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많아요, 왜냐면요. 맞아요. 아이가 안전벨트 못 풀어요. 못 풀러요, 맞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크락션 누르는 방법 아. 가르쳐 주는 거 아무 아무 의미가 소용없죠. 없거든요. 네. 그리고 무슨 운전기사건 그거 지도하는 선생님이건 규정 잘 지켜라 해도 결국엔 꼭 실수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이제 사람의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런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장착이 돼도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반드시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운전기사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내가 이 통학차례에 태우는 아이들을 내가 어떤 교육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이 아이들 학교의 전기요금 문제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교육시설에 그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사용량에 따른 별도의 그 기본 요금을 내야 해서 사실 우리 학창 시절 떠올려 보면 에어컨이 있는데 유명무실했잖아요. 잘 에어컨 안 틀어주시고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전기 기본 요금은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했다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사용 전력을 기준으로 한 달 요금이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줄이려고 많이 그러네요. 노력을 하시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모든 교실에 에어컨을 딱 틀어가지고 순간 전력 사용량이 500kW를 팍 올라갔다 그러면 킬로와트당 단가가 5,550원을 곱해내요. 그럼 기본 요금이 확 늘어나네요. 270만 원이 270만 원. 넘게 되네요. 어머.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전기요금이 학교 운영비의 1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좀 전기요금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보내는 게 학교입니다. 이 학교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 사실 초중등 교육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부 가정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전력 부담금이 부당하다라고 행정소송을 낸 분들도 있어요. 네. 가정용 전기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누진제 적용까지 받는 데다가 이 부담금까지 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소송을 내신 건데 그만큼 이 부담금 자체를 두고도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하물며 노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맨날 공부해라 하는데 이 공부하는 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서야 되나 싶은데요. 당연히 부담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미 논의 중인데요.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일반 교육용 전력 전기 요금의 70% 수준에서 이 요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2016년 7월 20일에 김상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함께 더불어서 이종명, 유승희, 안민석, 김영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보면 뭐 참 더우면 공부를 더 안 하려 하더라고요. 맞아요. 게임도 안 하려 하긴 합니다. 네. 저도 학창 시절 때 떠올리면 네. 정말 춥거나 맞아요. 정말 더운 날에는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가, 내가 여기 의지가 왜 없어. 앉아 있나, 맞아요. 왜 나는 정말 멍한 상태인데 왜 내가 이 수업을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이런 제도 보완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때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에어컨 없었죠. 없었죠. 네, 선풍기가 저희는 3개 있었는데요. 겨울에 그 밑에만 난로. 있었어요. 난로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맞다. 요새는 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추울 때, 더울 때를 대비해서 이 전기요금 보완해 주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폭염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봤는데요. 문제는 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이 장기적인 대책이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이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또 지원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적응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내용으로 발의안이 있거든요. 작년 7월 11일에 한정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냐면요. 정부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네. 기후변화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의 적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거예요. 네,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 두루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조금 할 수 있는 게 좋고요. 이렇게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면 안타까운 사고는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너무 더우니까 저는 빨리 올해가 좀 지나가라. 여름만 지나가면 또 겨울이 오고 뭐 예전에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뚜렷한 사계절 맞아요. 모르시는구나. 이 계절이 같아요. 곧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같은데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걱정되는 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 내후년도 계속 폭염될 것 같아서 참 걱정되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나 연구가 부족하면 곧바로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
허둥 대응으로 이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가 빠르게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것으로 2016년 9월 2일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이 작년 8월 9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국민건강 영양평가 조사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질병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해졌네요. 네, 이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이 돼서 다행입니다만은 네. 아직은 그래도 우리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폭염이 더욱더 상시화될 텐데 이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네.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자세한 연구와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게 당연해지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폭염, 또 폭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전기요금도 좀 알아봤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할 것 같아요. 예방이나 관리, 위기경보, 피해 보상 등 이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바로 폭염도 법정 재난에 포함을 시키는 건데요. 말씀해 주셨지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폭염이 재난에서 빠져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이 정도 되면 폭염은 재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폭설보다 더 무서워요, 폭염이. 맞아요. 네.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 범위나 아니면 보상 기준을 정립하는 데 의견 수렴이 쉽지가 않았고 네. 그리고 관련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담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사상 최악의 폭염이 왔고 그래서 온열질환 환자가 정말 늘어나게 되니까 피해가 심각해졌다라고 인식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정부와 국회도 개정안 처리에 의지를 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법안이 처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 정부가 움직이는 걸 보면요. 이 사실상 폭염을 재난으로 판단한 듯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해요. 지난 3일에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본부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으로 이게 재난에 준하게 운영이 될 계획이라고 하고요. 사실상 정부가 폭염을 재난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운행하는 계획을 세운 거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네, 너무나 이제 폭염 정도면 이 폭염을 재난으로 포함시켜서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사실 현행법을 좀 자세히 보면요. 태풍, 홍수 이렇게 쭉쭉 나온 다음에 태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사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좀 예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폭염을 법을 바꾸지 않고서라도 할수 이 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뭐 이래서 넣을 수는 있는데 여기다가 정말 폭염이라는 거를 예시적으로 아예 딱 못을 박아서 명시화한다면 네. 좀 더 그 정부가 대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의무를 그렇죠. 부과한다라는 의미의 네. 그런 그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환경부가 지난달에 전국의 252개 기초 지자체별로 폭염 취약성 지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전북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요. 폭염 취약성 지수가 0.61로 가장 높았는데요. 네. 가장 높았는데 문제는 1인당 소방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응급 의료시설이라든지 적어도 그 사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네. 이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더라고요. 이런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 어디든 좀 차별이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서라도 폭염은 좀 재난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폭염도 재난에 포함된다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폭염 관리와 대책 마련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자, 이와 관련된 발의된 법안이 있죠?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폭염도 자연 재난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다른 자연 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요. 2016년 8월 22일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고요. 이거와 비슷한 내용으로 김두관, 강효상, 윤재옥, 정병국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저소득층에서는 에어컨을 돈 때문에 막
꿈도 못 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편안하게 에어컨도 좀 켤 수 있도록 그런 복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바로 통과가 돼도 9월이에요. 그럼 이제 9월 여름 한풀 폭염이 꺾이죠. 한풀 꺾인 예. 때 이게 마치 저희 집 에어컨 고장난 거 수리 처리 속도와 비슷한데요. 네. 어쨌든 이런 점을 교훈 삼아서 여야가 겨울철에도 추울 거다. 혹한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혹한도 자연 재난으로 함께 명시를 해서 올 겨울부터는 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대요. 이건 좀 다행이죠. 네. 기후 변화에 따른 논의는 올해 안으로 좀 속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한부터, 그러니까 올 겨울부터는 좀 이렇게 허둥대는 일 없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폭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네. 일본의 한 기업이 2013년부터 폭염 수당을 영업사원들한테 주는데요. 상징적인 액수이기는 해요. 뭐냐면 시간당 일정 기온 이상이 되면은 생맥주 한 잔 값 또는 두 잔 값을 폭염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야, 좋네요. 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폭염 수당 시간당 1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달라 이런 얘기 막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폭염에 대한 인식 좀 바꾸고 이런 것도 좀 실제 노동 환경에도 적용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폭염 휴가를 제일 먼저 떠올렸거든요. 뭐 사실 직원들 건강도 챙기고 또 능률 많이 떨어지거든요. 기업 차원에서 전기절약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폭염 휴가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2050년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3.2도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5월부터 40도의 폭염이 와서 5월은 봄이에요. 5월부터 40도 폭염이 와서 최대 50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까 또 무섭지 않나요?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뒤, 30년 뒤까지 고려해서 에너지 좀 덜 쓰고 네. 특히 온실가스 배출 자제하는 거 이거 근본적인 대책까지 병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지난 1994년 때처럼 유난히도 더웠던 그의 여름으로 기억하고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대응이 아닌 대책으로 폭염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